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36, 114, 6, 합계 256, 73, 118, 8, 24, 합계 223. 이 숫자는 옛날에 무슨 간첩들이 쓰는 난수표와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 숫자는 국회가 의원들의 이익 집단이 됐음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136명은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 114는 역시 본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숫자, 그리고 지금 73은 이 투표에서 찬성한 숫자, 118은 반대한 숫자, 8은 기권한 숫자, 24는 무효표를 던진 숫자인데요. 결국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합계 223표 중 150명이 찬성하지 않아서 부결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면서 실제로 뜨거운 동료애를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회는 이제 의원들 노조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I'm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흐뭇한 아침이에요. 왜요, 교수님? 국회의원들이 또 이런 선물을, 추석 선물을 국민들한테 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뭐 아주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상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진상품이죠. 야, 오늘 많이 드시네. 예? 저 사실은 오늘 이 카피를 예. 음주와 금주 사이 해서 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예. 사실은 교수님하고 막 낮술 먹고 예. 막 욕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전 갑자기 낮술 먹자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야, 진짜 기가 막혀요. 맞습니다. 근데 술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적으로 당직자들에게 금주령 내렸습니다. 네. 이게 술 마시면 면직하겠다 이런 예. 엄포도 났었는데요. 그 내용은 혁신을 위한 작은 실천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예. 핵심이 아이, 특권 내려놓기. 왜 이렇게 혁신이라는 말이 귀를 때리나, 오늘따라.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사회 지도층에서는 술 때문에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예, 예. 하나 오늘 아침에 꼭 추가할 것이 국회의원들은 술을 자신 것 같진 않은데 뭔가에 취해 있다. 단단히. 뭐에 취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사실 술 때문에 옛날에 현진권 작가의 소설이죠. 그렇죠. 술 권하는 사회. 슬픈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술 권하는 사회, 담배 권하는 사회.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 어제 드린 말씀인데요. 윤일병 사망 가해병사들 공소장 변경이 됐죠. 예.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또 어제 속보로 특전사사 2명이 이게 무슨 포로 체험 훈련 중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이런 이제 또 정문 쪽에 브리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부전선 국방을 총책임지고 있는 일군 사령관 신현돈 대장인데요. 이 별넷 대장이 우리나라 다 통통 털어봐야 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만취 사건이 문제가 돼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어서 사령관이면 이 비상근무 중이어야 하는데 위수구역을 이탈했고
낮술 먹었고 민간인과 실랑이 벌였고 그리고 보고도 안 했다고 했다가 또 어제는 9시간 만에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었다. 이야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좀 흥설수설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다 또 이 법복을 입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젊은 판사가 대학 후배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직은 의혹이죠. 의혹이죠. 부인하고 이 있습니다. 또한 예. 이제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부인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게 다 CCTV 터져나온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파워 엘리트 집단 이분들의 어떤 뭐 결백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결백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결백이 하나 있죠. 그렇죠. 아, 갑자기 목까지 오네. 목이 메시네요. 예, 예. 이거 지금 어제 잠깐 그 국회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세월호 문제 때문에 네. 법안 처리가 영건 아니에요. 정권입니다. 할 일을 하면서 동료 감싸기를 해도 욕을 먹을 텐데 네. 이렇게 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감싸기만 하면은 어떤 욕을 먹을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참 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슬픈 자조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받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절대로 국민 눈치 봐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거의 국민들 불신 예. 꽈락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예. 어제 본회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기대를 박차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김무성 대표 금주령 내리면 이거 뭐합니까? 그렇죠. 강탈국회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 예. 그다음에 뭐 이 법적으로 문제되면 국회의원도 특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실 저는 부결도 충격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그 표 차이를 보니까 이건 뭐 새누리당만 다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요. 이 여야 의원은 가제가 개편인 거, 초록이 동색인 것은 여야가 없구나 이거죠. 국회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총 256명입니다. 네. 근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23명이거든요. 그러면 33명은 출석만 하고 투표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떠났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많은 언론에서는 그냥 찬성하지 않은 숫자 15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83명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가능한 말씀입니다. 33명은 본회의장을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났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256명에 180명이라는 건 이건 절대 과반을 훨씬 넘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출석 의원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130명 전원 찍었대요. 네. 투표했대요. 김재원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아무리 계산해도 최소한 41명에서 47명 사이에 사정치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이 기권표를 던졌거나 반대표를 던졌거나 무효표를 던진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할 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얼마나 초기 예민한 분들입니까? 네. 선거의 달인들인데 모두 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생산성은 제로. 법안 처리 빵건. 근데 국민은 뭘로 보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약간 아세요? 취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아니지만 전 알아요. 뭐냐면 욕먹는 건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엄청 크다는 생각을 갖고 유권과 있어요. 이익.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유권자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일만 지나면 이제 좀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네. 뭐 주말 끼고 나흘 쉬는 분도 계시고요. 대체 휴무까지 뭐 5일 쉬는 분들도 계신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추석 밥상에 아주 그냥 오래오래 씹어도 사라지지 않을 술안주를 하나 제공을 했는데 오늘 뭐 주제가 술이니까요. 아, 그렇죠, 이 술안주에 대한 민심의 부메랑을 예. 추석 명절 끝나고 이제 하반기 민심이 출렁출렁할 텐데요. 어떻게 한번 받아내나 저는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 오늘 어제 이 사건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 숫자 뚜렷하게 기억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9835님, 국회의원 3분의 1은 줄여야 합니다. 예, 2491님. 이건 제 얘기인데 쑥스럽지만 교수님 정말 속 시원한 멘트입니다. 또 속을 뻔했어요. 3302님,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술의 순기능도 있는데요. 예. 술의 이제 부작용만 말씀드렸으니까 예. 우리들은 정말 건전하고 즐겁게 술 마시면서 추석 명절 내내 예. 한번 국회란 무엇인가, 예. 국회의원이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좀 토론하는 예. 그런 생산적인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안치환의 노래 위하여 한번 해주시죠. 위하여. 네, 우리 저 추석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 일잔 하시죠. 예,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아침부터 술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시원한 술 한잔 그립다 푸르던 솔길 자꾸 멀어져 간다 넥타이를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중한 복지 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막대한 복지 지원 부담 방법을 놓고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중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조충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조 회장님은 순천 시장이시죠? 네, 전라남도 순천시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신데 네네. 예, 먼저 그 지방재정에서 그 복지비용 부담액 얼마나 늘었길래 지금 파산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그 증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예. 복지비용이 지금, 2008년 대비해서 2008년도는 총 전국에 22조였다고 한다면 예. 올해 약 4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2008년 기준 22조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초연금으로만 하더라도 올 7월 달부터 실시했으니까 반년 동안에 약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약 1조 4천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 전면 무상보육 있지 않습니까? 0에서 5세까지. 이 액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면 무상 보육에서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부담해드릴 게 2조 3천억 정도가 지금 저희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 많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08년 기준 물론 좀 한참 전이죠. 근데 지금 네네. 22조였다 지금 40조 원으로 늘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나 수입원하고 지금의 세수나 수입원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 2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80대 20 증가해서 국세는 80%고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는 걸로 시작했던 그 구조가 20년이나 지금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경기 침체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라든가 해서 취득세에 대한 인하가 됐기 예. 때문에 기초적으로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총 예산의 증가율은 약 4.7%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11%라고 한다면 예. 거의 2배 정도의 차이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훨씬 줄었죠. 훨씬 줄었다. 네네. 예. 근데 나가는 돈은 엄청 늘었다. 네, 특히 복지를 정치권에서 자꾸 복지에 대한 걸 수요를 창출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욕구가 충만하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은 확대되는 분위기고 수입은 구조적으로 딱 묶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작년이었죠. 지방소비세 전환율. 네. 국고 보조율을 올렸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굉장히 지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왜곡시키고 있다. 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처음에 5%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6%를 올려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올린 건 예. 복지에 부담을 해달라. 즉 말해서 복지비는요. 국가 상호입니다. 100%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이 볼 때에 이번에 정부가 소비세 올려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소비세는 작년에 6%를 올렸는데 정부가 전체 국가의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했습니다. 예. 취득세를 인하하다면 지방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6%를 올려준 겁니다. 예. 이 복지의 상황에서 늘어나서 취득세를 올려준 게 아니고 취득세 인하에 대한 보존돈으로 6%를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복지비의 부담이 많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소비세를 올렸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사실 다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일부지만은 왜 호화청사 짓고 말이에요. 예? 네. 상당히 전시성 사업하고, 예? 네. 이래서 혈세를 낭비했다. 네. 이런 인상이 굉장히 깊은데, 사실 그런 돈을 오히려 복지 쪽에 쓰면은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교묘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226개의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호화청사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226개 중에 10%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하는데 예. 물론 민선 2기, 3기 처음 시작할 때 예. 우리나라가 지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 일부 지자체장들이 무슨 낭비성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지자체장들은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의 수준으로 해서 정말로 철없이 방만한 경영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방만한 경영은 이제 20년이 된 지금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호화청사에 대해서 자꾸 지자체 말만 나오면 호화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호화청사가
언론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적한 허가청사가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10%도 안 되는 걸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디 지자체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걸로 매도한다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자체도 이제 이 비즈니스 마인드 도입해서 아주 알뜰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복지는 줄일 수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외국도 보면은 복지를 어느 정도 해줬을 경우에 그것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회의 네. 관성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회의 네.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줄일 수는 없고 돈은 네.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저께 전국 226개 시장 구청장들의 전부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서 어제 발표를 한 내용도 네. 일방적으로 뭐 투쟁을 한다든가 무슨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복지 문제는 전 국민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도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지자체가 수입 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지출 구조는 늘어나고 복지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다 보면 지자체가 파산의 위험이 온다. 이런 구조를 정부가 즉시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예. 즉 말해서 이번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문제도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러면 100%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자체가 도와줘야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지자체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지금 곧 저희들이 지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자는 논의의 구조나 논의의 어떤 장이 마련되지 않는 자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일반 청취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자체가 만일 어떤 지자체가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자체가 하는 일은 정말로 그 지자체 안녕과 일반 생활 민원들 생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죠. 즉 말해서 지자체가 파산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문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뭐 쓰레기 처리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시민의 생활 수준은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고 또한 이것은 바로 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만큼 힘든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양양 같은 데는 재정 달도가 3.9%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문제만은 꼭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 중요하죠. 복지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끼리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인정해야죠. 예.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예. 그 시민과 국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지 문제는 후퇴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구조 또는 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장을 우선 마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시죠. 조충은 순천시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향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오를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북한이 사상 최초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파견한다고 하네요. 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2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리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어제 알려왔습니다. 종목은 남자 탁구, 여자 탁구, 남자 수영, 남자 양궁, 남자 육상 이렇게 돼서 선수가 모두 9명이 되고요. 예.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은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선수는 없이 임원만 출전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사상 선수를 파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런던 올림픽 때도 수영 선수 1명 포함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그때 패럴림픽에서도 선수를 파견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점점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다 보니까요. 국제무대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 요새는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양에 장애인들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일종의 파시즘처럼 장애인을 대했던 나라가 북한인데 네. 이게 진짜 변화라면은 참 좋겠네요. 근데 북한이 워낙 인권의식이 딸려서.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양궁 단체전 경기 규칙이 세트제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네. 이러면 이게 전 잘 모르는데 불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도 변수가 많아졌으니까요. 불리하다는 것보다 좀 우승이나 이렇게 이기기가 조금 더 껄끄러워졌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단체전을 할 때는 3명 선수가 모두 24발을 쏘게 됩니다. 그것도 점점 예. 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이니까 한두 발 실수해도 결국 많이 쏘는 게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겨온 경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세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발씩 한 세트당 3명이 쏘게 되니까 6발을 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세트를 이기게 되면 2점, 승점 2점, 세트를 비기면 1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나오고 상대가 한 발 잘 쏘면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우리 선수들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승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래도 여러 발 쏘면서 한두 발 미스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세트제로 하게 되면 그만큼 변수가 생기는 거죠. 예. 뭐 긴장을 하고 끝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급진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가 미국인 기자의 처형 영상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IS의 참수 동영상 공개는 지난달 19일 미국인 기자였었죠. 제임스 폴리의 처형 영상 이후에 2주 만인데요. 거기다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인정 청소를 감행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즉 IS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걸까요?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사태,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국내에 계세요? 예, 국내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예전에 이라크전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그 분쟁 전문 PD로서 이 두 번째 처형 영상, 이거 공개한 IS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인 두 명에 이어서 영국인까지 지금 인질로 처형했거나 처형하겠다고 공개한 이 IS의 속셈은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서 아니 혹은 이제 이라크 내전에서 발을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 공습에 맞서는 반격의 하나의 표시로 지금 이런 영상들을 내보내고 실제로 참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과 반대로 오히려 미국의 참전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IS라는 단체는 그런 걸 예상을 못하는 모양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나요? 예? IS는 원래 이라크 팔루자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작게 발생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 전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그 이라크 안에 있는 알자알카위라는 예전에 미군 공습에 의해 사망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세운 단체입니다. 그동안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ISIS나 ISIL. 근데 이들은 알카에다와는 달리 어떤 무장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세워진 단체인데요. 지금 이들이 전투력이 강하게 된 것은 시리아 내전이 3년이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전투력을 충분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이라크 지역의 3분의 1까지 점령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라크 지역의 3분의 1이요. 예? 그렇다면은 만만한 기세는 분명히 아닌데 여기 리더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거 참 읽기가 힘든데 이 사람 맞습니까? 예, 짧게는 알 바그다디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이전에 알카에다와 연계돼서 활동하는 알자알카위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크게 빛을 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군에 잡혀서 4년 동안 수감되고 나와서부터가 이제 그 명성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각 전투마다 그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이제 이슬람 무장 단체들 중에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과 합류를 했습니다. 그의 오른팔 중에 한 사람이 체첸 사람인데요. 체첸에서도 전투력으로는 뭐 굉장한 명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알 바그다디와 합류하면서 시리아 내전까지 그렇게 해서
진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바그다디는 측근을 잘 뒀기 때문에 오히려 전투력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라크 정부군이나 쿠르드군 이쪽이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라는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쪽 IS가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유리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그 IS라는 이 단체가 왜 이라크 북부의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인정 청소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죠? IS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슬람 국가는 급진주의, 즉 이슬람 원리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교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쪽의 소수민족인 예지디는 이슬람 신도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디가 믿고 있는 종교는 공작신이라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종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 대상이 되던 민족입니다. 이라크 북부 쪽만 아니라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쪽까지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 예지디들이 살고 있는데요. 일단 이라크 북부 쪽에 IS가 점령하는 지역 중에 예지디족이 있기 때문에 인종 청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쪽을 기자들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라크 정부 쪽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지디들이 학살을 되었는지 혹은 진짜 IS가 예지디를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된다는 사실 없습니다. 예. 21세기인데 이렇게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 현지에 오래 계셨잖아요. 우리 김영민 PD께서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주민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증오 이런 것들이 원래 많았나요? 실제로 민간인들이나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시아파 순위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시아파 남편, 순위파 부인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한 마을에서도 시아파 순위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독교인까지 다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 주민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서로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시아파 정치 세력, 순위파 정치 세력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정치의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파까지 동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2000년 초에 미국의 미국하고 전쟁한 이후에 갈등이 더 심각해졌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이라크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교육 수준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매일매일 몰고 가는 기세들이 있어요. 시아파는 이렇게 문제다, 순위파는 이런 게 문제다, 혹은 루머를 통해서 그래서 약간의 감정이 상하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아파, 순위파 주민들끼리의 충돌보다는 시아파, 순위파 군인들과 정치인의 충돌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일로에 시다르는데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면전으로 확산될 양상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인 인질이 2명이 지금 참수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일관되게 강경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인질인 제임스 폴리 기자가 참수된 이후에도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 정부가 인질 참수라는 그런 극단적인 카드에 공개적으로 응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내전은 지금까지 제한적 공습이라고 조건을 걸고 공습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그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요. 이라크 내전에 발을 담그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하게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할 때 모든 정치, 경제, 그다음 군사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끊고 갔지만 그리고 2014년에 아프간까지 전부 철군을 하면서 중동 지역과 사실 전쟁의 어떤 그 모든 것들도 발을 담그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내전까지도 개입해야 그렇죠. 되는 네. 굉장히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2명의 미국인이 정말 무자비한 잔인한 방법으로 참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의 새 외교 독트린 자체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보통 민간인도 아니고 기자를 참수한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차후 예방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분명히 행동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예.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혹시 김영민 PD께서도 분쟁 지역 전문 PD이기 때문에 이라크나 이런 데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그 상황은 못 만나셨어요? 사실 뭐 취재하면서 항상 위험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참수된 스트로포 기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기사를 쓰던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8월에 저도 이제 시리아 내전 쪽 국경 쪽에 취재를 갔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친구가 거기서 납치를 됐어요. 그거는 그 시리아 반군과 같이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리아 반군 같은 경우는 알 아사드 정부 독재 항거에서 일어난 반군이어서 이를테면 기자 쪽에서 믿기 쉬운 상대죠. 그들에 의존해서 취재를 하기 쉬운 상대.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들을 믿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왜요? 증거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자들이 계속 지금 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전부터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들도 같이 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들과 같이 동행 취재를 거부를 했고 또 국경 지역에서는 취재를 하고 바로 터키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재 순간순간에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판단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가머니설로 사실 꼬시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자기네가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주선하겠다라든지 분명히 알 아사드 독재 정부에 항거한다고 나온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반군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반군과 IS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지 합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취재할 때 판단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